350쪽에 각종 등기 절차에서 변경 등기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변경 등기는 크게 넓은 의미의 변경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강의의 변경 등기라고 불려요. 넓을 강자에 뜻의자를 써서 넓은 의미의 변경 등기라는 건데, 이 넓은 의미의 변경 등기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좁은 의미의 변경 등기와 그리고 경정 등기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협자는 좁을 협자예요. 의는 뜻의자고, 그래서 좁은 의미의 변경 등기, 협의의 변경 등기는 보통 이걸 생략합니다. 그래서 강의의 변경 등기 안에는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변경 등기는 한자로 변자가 변화할 때 변자예요. 변화가 있다 할 때 그 변자고요. 경자는 고칠 경자입니다. 고칠 경자. 그래서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일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등기부를 고치는 등기, 이를 변경 등기, 변경 등기라고 부릅니다. 등기부에 기록된 정보가 있겠죠. 그 기록된 정보 중에서 일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등기부를 고치는 등기, 이게 뭐라고요? 변경 등기, 변경 등기라고 부릅니다. 경정 등기는 한자로 이렇게 써요. 고칠 경자와 바로잡을 정자를 써서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경정 등기라는 건 뭐냐면, 등기부에 정보가 기록이 될 때 잘못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 기록을 해서 등기부를 고쳐서 바로잡는 등기. 고칠 경자와 바로잡을 정자를 써서 등기부에 처음부터 잘못 기록이 돼서 등기부를 고쳐서 바로잡는 등기, 이를 경정등기, 경정등기라고 불러요. 다시요. 등기부에 처음에 제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대로 기록됐는데 일부 변화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변화에 맞춰서 등기부를 고쳐야 되겠죠. 이때 하는 등기가 변경등기. 처음부터 등기부에 잘못 기록했다는 겁니다. 잘못 기록했으니까 고쳐서 바로 잡아야 되겠죠. 이를 경정등기, 경정등기라고 불러요. 먼저 개념을 좀 얼핏 들으시고요. 여기에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들이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정보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 나눠서 수집한다고 했죠. 그렇죠. 이 수집된 정보는 등기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등기부에 기록이 될 테고요. 이때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로서 기록한다고 했죠.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가 기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정보는 갑구을구에 기록이 되겠죠. 권리에 관한 정보들은 갑구을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이때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는 부동산이 두 가지니까 둘로 나눠서 기록이 되겠죠. 건물 표시에 관한 정보와 또 하나는요,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로 나눠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건물 표시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죠? 건물의 소재, 건물의 대지 지번,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 어떻게 외웠죠? 소지, 종구면 이렇게 외웠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어떻게 외웠죠? 소지, 지면 이렇게 외웠죠. 소지, 종구면, 소지, 지면 이렇게 외운 적이 있는데 얼핏 기억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나죠? 소지, 종구면, 소지, 지면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 정보들은 어디에다 기록합니까? 등기부 표제부에. 요 위에 것은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아래 것은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 권리에 관한 정보는 권리의 종류별로 그 내용들을 갑구을구에 기록을 할 겁니다. 권리의 종류별로 갑구을구에 기록이 될 거예요. 이 권리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권리는 뭐가 있죠?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 같은 경우는 그 내용 중에서 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분, 공유지분 뭐 이런 거 있죠. 이 공유지분, 소유권의 내용으로서 지분은 등기부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갑구에. 맞습니까? 지상권이라는 권리 있죠.
지역권이라는 권리도 있죠. 전세권이라는 권리도 있습니다. 이게 뭐죠? 용익물권. 용익물권 같은 경우는 존속기간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지료. 지료는 토지 요금이라는 뜻이에요. 지료. 지역권, 아니, 지상권 같은 경우는 지료도 기록을 합니다.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금 같은 걸 기록하겠죠. 이런 것들을 을구에 기록을 할 겁니다.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저당권 같은 경우는 무엇을 기록할까요?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이런 걸 기록하겠죠. 이건 범위도 기록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을구에 기록을 할 겁니다. 임차권 같은 경우는 무엇을 기록할까요? 네, 차임, 존속기간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서 을구에 기록할 겁니다. 환매권이라는 것도 나중에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환매권 같은 경우도 환매권은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환매권은 환매대금, 그 다음에 환매기간 이런 것들을 갑구에 기록합니다. 환매권은 다시 사는 권리니까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구에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권리에 관한 정보 중에서 권리자도 기록이 되겠죠. 맞습니까? 권리자, 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저당권자 이런 권리자를 기록하겠죠. 권리자는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권리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명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 자, 등기명의인이라고 부르고요. 권리자가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는 등기명의인을 표시하는 사항이 기록이 되는데 등기명의인을 표시하는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런 것들이 등기명의인을 표시하는 사항으로서 갑구나 을구에 기록할 겁니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는 갑구에, 지상권, 지역권, 지역권은 빠지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의 등기명의인은 을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지역권은 등기명의인을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역권은 등기명의인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표제부와 갑구의 그 내용으로서 기록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이때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 중에서 나중에 처음에 여기에 기록이 될 때는 정확하게 기록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일부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이 합병을 통해서 늘어날 수도 있겠죠. 분할이 되면 면적이 줄어들겠죠. 또는 전세금이 10억인데 15억으로 올라갈 수도 있죠. 또는 이름이 바뀔 수도 있죠. 이렇게 일부 변화가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나중에 일부 변화가 나타나면 등기부에 기록된 정보와 그 진짜 정보는 그 변화가 나타난 부분은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겠죠. 그렇죠. 나중에 일부 변화가 나타나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날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이걸 법률 용어로 후발적이라는 용어를 써요. 후발적으로 일부 불일치가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나중에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 중에서 일부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과 그 변화가 나타난 부분은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죠. 일부 불일치가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내용이 공시되는 거죠. 따라서 그 변화가 나타난 부분은 등기부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치시켜줘야 돼요. 즉 바뀐 부분은 등기부를 고쳐서 일치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돼요? 안 돼요? 되죠? 그 일치시키는 등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일부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변화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등기부를 어떻게 하는 등기? 고치는 등기. 이게 뭘까요? 변경등기, 변경등기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두 번째. 이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처음부터 일부 잘못 기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잘못 기록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면적이 10만 제곱미터인데 등기부에 기록할 때 공을 하나 빼놓고 10,000 제곱미터로 기록할 수도 있습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그렇죠. 전세금이 10억인데 등기부에 기록할 때 공을 하나 빼고서 1억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 기록했죠. 이름이 아니라 주소가 철산동인데 등기부에 기록할 때 광산동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실수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처음부터 일부 잘못 기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맞아요. 그럼 그 잘못 기록된 부분은 실제 정보와 등기부에 기록된 정보는 일치하는 겁니까? 일치하지 않는 겁니까?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처음부터, 이 용어가 법률 용어로 원시적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원 원자에 시작할 시자를 써서 맨 처음부터라는 뜻입니다. 원시적으로 일부 불일치가 발생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잘못 기록된 부분을 공시돼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그 잘못 기록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치를 시켜줘야 되겠죠. 실제 정보와 일치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 일치시켜주는 등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부를 고쳐서 바로 잡는 등기라고 해서 경정등기라고 부릅니다.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네, 되시죠? 이때 지금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나중에 공부를 좀 하시면 후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변경등기, 원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경정등기, 이게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따라서 변경등기와 경정등기의 차이점은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요 차이가 줍니다. 나머지는 거의 유사해요. 원시적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무슨 등기? 경정등기. 후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변경등기. 그렇죠. 공통점도 있습니까? 둘 다 일부만 고치는 등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처음이 아니라 실제 정보와 등기부에 기록된 정보가 일부만 고치는 게 바로 변경이나 경정등기죠. 그러면 일부만 고치고 나머지는 고칩니까? 고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고치지 않아요. 그러면 고치기 전과 고친 후는 동일성이 유지가 될까요? 상실될까요? 요것만 고치는 거니까 고치기 전과 고친 후는 일부만 바꾸는 거 아닙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경등기와 경정등기 요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뽑자면 동일성 유지예요. 만약에 일부 불일치가 아니라 전부 불일치면 변경이나 경정등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즉 동일성을 상실한다면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통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때는 너무나도 잘못된 등기니까 기존의 등기를 말소한 다음에 새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면 변경이나 경정등기를 통해서 해결하고 동일성이 상실된다면 기존의 등기를 말소한 다음에 새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동일성 유지 여부를 이 부분은 유지돼야 된다는 겁니다.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거는 지금 지상권 등기고 요거는 전세권 등기인데 지상권 등기에서 전세권 등기로 바뀌는 것은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지상권에서 전세권으로 바꾸는 거. 경정이나 변경 등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종류가 다른 것은 일부 불일치가 아니라 전부 불일치예요. 따라서 이 경우는 요 지상권 등기는 말소 등기를 하고 말소하고 요 전세권 등기는 새로 신청해야 됩니다. 종류가 바뀌는 것은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용이 일부 바뀔 때 그때만 변경이나 경정 등기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소재지가 바뀔 수 있죠. 나중에 행정구역이 바뀌면 소재지 달라질 수 있죠. 이때 하는 게 뭐라고요? 변경 등기. 지번이 나중에 바뀔 수 있죠.
토지가 합병이나 분할을 하면 지번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때 하는 등기가 뭐라고요? 변경 등기. 지목 바뀔 수 있습니까? 무슨 등기? 변경 등기. 면적 달라질 수 있죠? 변경 등기. 여기서 소유권의 지분이 달라질 수 있죠? 맞아요. 나중에 바뀔 수 있죠? 소유권 변경 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서 존속기간 달라질 수 있죠? 존속기간만 바꿔주면 되죠?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지료가 달라지면 변경 등기. 전세금 달라지면 변경 등기. 마찬가지예요. 차임이 달라지면 임차권 변경 등기. 채권액이 달라지면 저당권 변경 등기. 채무자가 달라지면 저당권 변경 등기. 판매 대금이 달라지면 판매 등기 변경 등기. 이름이 달라지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주소가 달라지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주민번호가 달라지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이 부동산 표시 사항 중에서 일부가 나중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바뀐 부분을 고쳐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동산 표시 사항 중 일부를 바꿨다고 해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여기서 내용이 일부 바뀔 때 하는 등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권리 변경 등기라고 부릅니다. 내용이 일부 바뀌는 등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권리 변경 등기. 이름이 바뀔 수 있습니까? 개명하면 이름이 바뀌어요. 주민번호 바뀔 수 있습니까? 성전환 수술하면 주민번호 바뀝니다. 이사를 하면 주소가 바뀌죠. 이렇게 이름이나 주민번호나 주소가 바뀌는 등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변경 등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권리 변경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가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후발적 불일치죠. 맞아요. 후발적 일부 불일치. 그러면 원시적 일부 불일치면 뭐가 될까요? 부동산 표시 경정 등기, 권리 경정 등기, 등기명인 표시 경정 등기. 그래서 경정 등기도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각각의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와 관련해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의 한 70%를 볼 거예요. 지금 출제될 수 있는 거. 이것도 이해가 안 되셔도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이해가 저절로 되실 테니까. 이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표제부에서 이루어질까요? 갑굴구에서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입니다. 두 번째,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은 지난주에 했는데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켜서 등기 권리자와 함께 등기를 신청하는 것. 이게 공동 신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 의무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공동 신청이 아니라 뭐가 있죠? 단독 신청. 맞아요. 근데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등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표제부 등기는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상실하거나 권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표제부 등기는 없겠죠. 따라서 등기 의무자가 존재할 수 없는 등기가 표제부 등기예요. 따라서 단독 신청입니다.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표제부를 바꾸는 등기죠. 이 표제부는 표제부에 기록되는 정보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지적 공보. 혹시 기억나셔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그래서 이 표제부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 대장이나 지적 공보를 먼저 고친 다음에 등기부 표제부를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이 표제부 등기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첨부 정보는 대장이에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거기를 먼저 고친 다음에 등기부 표제부를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아직 안 했는데요. 나중에 보실 건데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이 주등기 이거 좀 보시죠. 나중에 또 보실 거예요. 등기를 형식에 따라서 둘로 구분합니다. 형식에 따라서 둘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
숫자 하나가 독립적으로 구성된 등기, 독립등기 또는 주등기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독립등기,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가 있습니다. 이를 부기등기라고 불러요. 부는 붙일 부자, 기는 기록할 기자. 그래서 독립등기,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이를 부기등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독립등기, 주등기는 숫자 하나가 독립적으로 구성된 등기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숫자 하나로 구성된 등기예요. 등기부를 보면 표시번호, 순위번호가 있는데 거기가 숫자 하나로 구성된 등기, 이를 독립등기, 주등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부기등기는 독립등기,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는 이거가 될 겁니다.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이렇게 숫자 2개로 구성된 등기가 무슨 등기일까요? 부기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주등기가 2번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이러한 등기가 뭐라고요? 부기등기. 마찬가지겠죠?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무슨 등기일까요? 부기등기. 그래서 숫자 2개로 구성된 등기를 부기등기라고 불러요. 숫자 하나로 구성된 등기를 주등기, 숫자 2개로 구성된 등기를 부기등기.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기등기는, 부기등기, 주등기는 숫자의 형식 갖고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부기등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아직은 좀 어려우시니까, 내 시간도 좀 없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숫자 하나로 구성된 주등기를 한다는 겁니다.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 변경 등기를 보실 텐데 표제부에서 할까요? 갑굴구에서 할까요? 네? 갑굴구겠죠. 소유권에 관한 변경 등기는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변경 등기는 울구. 따라서 권리 변경 등기는 갑구나 울구에서 할 겁니다. 두 번째,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권리를 상실하거나 권리 불이익이 발생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권리의 내용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공동 신청. 세 번째, 소유자인 전세권자가, 아니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올려달라고 요구하면 전세금이 그 즉시 딱 올라갑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합니까? 승낙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가, 소유자가 전세금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건 뭐겠습니까? 청약. 상대방이 동의 승낙하는 건 뭐가 됐습니까? 승낙. 그럼 이건 뭘까요? 계약. 따라서 권리 변경 계약이 체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 변경 등기의 가장 중요한 첨부 정보는 권리 변경 계약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냥 들어만 두셔요. 원칙은 부기등기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등기상 이해 관계인이 있을 때는 그자의 승낙이 있다면 부기등기를 하고 그자의 승낙이 없을 때는 주등기를 하게 돼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다라고 좀 들어만 두셔요. 네. 그 다음에 이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 이거는 표제부에서 할까요? 갑굴구에서 할까요? 소유권의 등기명의는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갑구에. 지상권의 등기명의는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울구에. 전세권의 등기명의인도 울구에. 그렇죠. 따라서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가 아니라 갑구나 울구에서 이루어지는 등기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이름이 달라진다고 해서, 주민번호가 달라진다고 해서, 주소가 달라진다고 해서 권리를 상실하거나 권리에 불이익이 발생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따라서 등기부자가 없으니까 단독일까요? 공동신청일까요? 단독신청. 세 번째, 등기부에 기록된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바꾸기 위해서는 바뀌었다는 것이 확인돼야 되겠죠. 따라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나와 있는 공적인 증명서류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주민등록표 등초번. 주민등록표 등초번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이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뀔 때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부기 등기를 합니다. 언제나 부기 등기.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직 설명을 못 드렸어요. 부기 등기. 요것을 빼고서는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민법 지식만 있으면 어렵지가 않아요. 나머지 것들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변경이나 경정 등기와 관련해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한 70, 80%의 내용입니다. 얼핏 되셨을까요? 네, 얼핏 되셨다고 보고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민법 지식이 올라갈수록 이런 게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여러분 머릿속에서 생각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 뭘 볼 거냐면 351쪽의 말소 등기를 볼 겁니다. 말소 등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직 설명은 안 드렸어요. 아직 민법 지식이 조금 약하실 테니까. 이제 말소 등기를 보겠습니다. 말소 등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권자는 갑이에요.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면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줄까요? 담보를 요구할까요? 담보를 요구하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권을 담보로서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두 가지 권리를 취득합니다. 일단은 10억 원을 빌려줬죠. 맞아요. 따라서 10억의 채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이 됐으니까 저당권도 취득하겠죠. 근데 이 저당권은 우리 민법 186조에 의해서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이죠.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계약이 갑과 을 사이에 체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뭐죠? 물권행위, 법률행위입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저당권이 설정이 돼요.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맞아요. 이때 이 등기는 갑구에서 이루어질까요? 을구에서 이루어질까요? 을구겠죠. 그래서 을구에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을구에 등기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이때 요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가 됐다는 겁니다. 갑이 을에게 변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채권은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겠죠. 맞습니까?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은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저당권도 같이 소멸될 겁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될 때 저당권도 같이 소멸되는데 이걸 민법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부종성이라고 불러요. 이 담보물권인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에 이거는 뭐라 부르냐면 피담보 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요 피자가 수동의 뜻을 갖고 있어요. 잡힌, 수동. 그래서 요 채권을 담보가 잡힌 채권.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피는 잡힌, 당한, 수동의 뜻을 갖고 있어요. 담보가 잡힌 채권.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이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도 피담보 채권에 붙어서 끝나는 소멸되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부종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이 저당권, 담보물권도 피담보 채권에 붙어서 끝나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부종성이라고 부릅니다. 종은 종료되었다, 소멸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부는 붙일 붙자고. 아까 수반성 했었죠. 피담보 채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갈 때 담보물권도 같이 수반돼서 따라간다고 했죠. 이걸 수반성.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도 붙어서 소멸되는 성질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부종성. 부종성. 나중에 다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되었으니까 이 등기는 적법하게 존재하는 겁니까?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겁니까? 네?
적법하게 있어요? 부적법하게 있어요? 부적법하죠. 왜? 저당권이 소멸됐으니까 이 등기는 더 이상 남아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부적법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등기부상 존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면 등기부에서 없애야 되겠죠. 없애는 방법은 이렇게 없앱니다. 2번, 1번 저당권을 말소하겠다라고 공시합니다. 말소하겠다고 공시한 다음에 공시한 바에 따라서 실선을 그어서 지워줍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말소등기라고 불러요. 말소등기. 그럼 말소등기의 개념은 뭐냐면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이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등기사항 전부를 없앨 목적으로 말소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 이게 뭐라고요? 말소등기, 말소등기라고 부릅니다.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전부를 없앨 목적으로 하는 등기, 말소등기, 말소등기라고 불러요.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나요? 네.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면 요것이 변제되지 않았습니다. 변제기에 변제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변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멸되지도 않겠죠. 맞아요. 그러면 저당권도 소멸되지 않겠죠. 맞아요. 을은 여전히 저당권자입니다. 변제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갑이 서류를 위조합니다. 즉 영수증 같은 걸 위조를 한다는 겁니다. 영수증 같은 것을 위조를 해서 이거 이 말소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말소등기를. 그럼 이건 적법하게 말소가 된 건가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걸까요? 네? 서류가 위조가 돼서 변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소를 시켰다는 겁니다. 누가? 갑이. 이건 적법하게 말소가 된 거예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거예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을의 저당권은 소멸할까요? 소멸하지 않을까요? 네? 소멸하지 않죠. 왜? 서류가 위조가 돼서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으니까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당권자 을이 자신의 이름의 저당권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가만히 있을까요? 회복시키려고 할까요? 회복시키려 하겠죠. 그럼 회복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회복을 시킵니다. (3번) 1번 저당권이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기 때문에 1번 저당권이 말소가 됐기 때문에 회복시키겠다고 공시를 합니다. 회복시키겠다고 공시를 해요. 그리고 공시한 바에 따라서 회복을 시킵니다. 저당권 설정을 씹어. 그리고 회복이 될 때는 순위번호도 같이 회복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말소 회복 등기라고 불러요. 말소 회복 등기. 이 말소 회복 등기의 개념은 뭐냐면 등기사항이라 하면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이란 뜻이에요.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 등기사항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등기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말소가 된 것을 회복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 이를 말소회복 등기라고 부릅니다. 요걸 얘기해요.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얼핏. 아직 민법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얼핏 이해되시면 돼요. 이걸 말소회복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죠. 등기사항 전부가 다시요. 이 말소 등기는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전부를 없애는 등기. 뭐라고요? 말소 등기.
등기상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이를 회복시키는 등기가 뭐라고요? 말소 회복 등기. 여기는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까? 있어요. 여기는 일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본격적으로 공부하실 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말소 회복 등기라고 불러요. 그 정도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뭘 보실 거냐면 멸실 등기를 보겠습니다. 멸실 등기. 이거 지워도 될까요? 지우면 안 될까요? 되겠죠. 나중에 또 해요. 나중에 또 반복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 갖고는 틀리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을 할 거니까.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건물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등기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경우 있겠죠. 표제부도 있을 테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표제부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죠? 소재, 대지지번,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 갑구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죠? 소유권자가 기록되겠죠. 을구에는 예를 들어서 저당권자가 기록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부동산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멸실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소멸되고 분실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멸실되었다. 그러면 건물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건물의 소재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대지지번 더 이상 필요 없죠. 종류, 구조, 면적도 필요가 없죠. 맞아요. 따라서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의미에서 이 표제부에 멸실된 사실과 멸실된 원인, 날짜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를 멸실등기라고 불러요. 건물이 또는 토지가 없어졌을 때, 멸실이 되었을 때 토지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해안가 토지는 바다에 잠기게 되면 없어지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이 멸실되었을 때, 없어졌을 때 표제부에 멸실된 사실, 원인, 날짜를 기록하는데 이를 무슨 등기라고요? 멸실등기. 이 멸실등기는 첫 번째, 표제부에서 할까요? 갑구을구에서 할까요? 표제부. 그렇죠. 표제부에서 하는 등기입니다. 두 번째, 공동신청일까요? 단독신청일까요? 단독신청. 표제부 등기는 다 단독신청입니다. 세 번째, 주등기냐 부기등기냐가 문제인데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이 정도만 간략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멸시등기는. 그 다음에 가등기. 하나, 아까 이거 보시면 표제부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표제부 등기는 1월 이내에 신청할 의무가 있어요. 아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도 표제부 등기라고 했죠. 맞아요. 쉬웠네. 여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도 표제부에서 하는 등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멸시 등기도 표제부에서 하는 거죠. 표제부 등기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가태료 부과할까요? 안 할까요? 가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표제부 등기는 1월 이내에 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하는데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가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장소관청이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표제부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대장소관청이 표제부 등기를 촉탁합니다. 대장소관청이 촉탁을 해서 표제부 등기가 바뀌게 돼 있어요. 따라서 등기 명인이 신청하지 않은 것은 위법성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대장소관청이 바꿔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가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등기인 가등기를 볼 겁니다. 가등기. 가등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는데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자입니다. 이때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먼저 체결을 해요. 그리고 을은 갑에게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을은 갑에게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태입니다. 이때 을은 소유권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네?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왜요? 돈을 다 못 받았으니까. 그렇죠. 갑은 을에게 등기를 안 해줍니다. 잔금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못할 테고 매매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만 취득하게 될 겁니다. 채권의 일종입니다. 매매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만 을에게 발생을 했을 겁니다. 아직 소유권은 취득을 못한 상태예요. 왜? 등기를 아직 갖추지 못했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 상태에서 갑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요 매매를 뭐라 부르죠? 민법에서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원칙이 효력이 있습니까? 무효입니까? 이중매매를 들으신 적이 있죠? 그 이중매매 들으실 때 말씀을 하셨을 텐데 원칙이 유효 안 하셨어요. 근데 이중매매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중으로 매매가 계약이 체결됐죠. 제1매매, 제2매매. 이중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겁니다. 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 이유는 이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요 을과 병이 경쟁이 붙은 거예요. 경쟁.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선입니다. 선. 악이 아니라 선이에요. 따라서 이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요 갑은 중요한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죠. 따라서 요 매매가 유효하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다만 요 갑은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중요한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일정한 경우에는 배임죄로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요 병이 이 갑의 배임죄에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이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민법에서? 안 들으셨어요? 그러면 생략.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민법에서 원칙은 뭐라고요? 유효. 이것만 기억해 주십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은 선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매매는 원칙이 유효입니다. 유효. 그러면 매매가 유효고 등기까지 유효하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문제는 병은 소유권 취득하지만 요 병의 을의 시각에서 보면 을은 먼저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까? 먼저 체결했죠. 대금도 상당한 금액을 먼저 지급했죠. 근데 소유권은 엉뚱한 놈이 채가죠. 닭을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죠. 그렇다면 요 을을 보호할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보다 앞선 순위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이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임시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는데 이를 가등기라고 불러요. 정확하게는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가등기라고 부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요 가짜는 임시 가짜를 씁니다. 임시로 하는 등기라는 뜻이에요. 임시로 하는 등기. 그러면 이 가등기가 먼저 이루어졌고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두 번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불합니다. 잔금을 지불하면 본래의 등기를 하겠죠. 본래의 등기 무슨 등기 하겠습니까? 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시점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즉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느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요? 본등기 시점에. 다만
가등기를 통해서 순위가 보존되어 있죠. 따라서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민법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등기이기 때문에 다른 효력은 없습니다.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등기에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본등기를 했을 때 가등기 시점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본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가등기는 효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죠? 순위 보존의 효력.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등기부에는 어떻게 등기가 되느냐면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너무 크게 그렸나? 이게 세 번째 이루어진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먼저 1번 소유권, 보전, 갑 이렇게 등기가 됐을 테고 두 번째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을 이렇게 등기가 됐을 테고 그 다음에 명의로 등기돼야 되겠죠. 3번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무슨 등기 됩니까? 본등기 이루어져야 되겠죠. 본등기는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은 등기부가 다 컴퓨터 파일 형태예요.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칸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반 쪼개요. 이렇게 반을 쪼갠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등기 날짜가 기록이 됩니다. 등기한 날짜가 기록이 돼요. 그럼 그 날짜에 을은 뭘 취득한다고요? 소유권. 그 날짜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가등기와 본등기는 순위 번호를 같이 쓰고 있죠.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 되는 겁니까?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본등기한 날짜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본등기한 날짜에. 다만 본등기와 가등기는 순위 번호를 같이 쓰고 있으니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된다고요?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그렇다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자 둘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아니 부동산은 하나인데 소유권자가 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둘 중에 하나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누가 제거가 돼야 되겠습니까? 병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왜? 후순위니까. 따라서 이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즉 이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되셨죠? 이게 가등기라는 겁니다. 가등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을 드렸어요. 아직 민법이 너무 약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등기 이 정도 보시고요. 가등기는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등기입니다. 많이 출제가 되면 4문제까지도 나옵니다. 등기법에서 2문제, 민법에서 2문제, 4문제까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출제가 되면 2문제가 나와요. 안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민법에서 1문제, 등기법에서 1문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등기입니다. 가등기가. 그리고 가처분 등기, 신탁 등기와 더불어서 가장 어려운 등기이기도 해요. 이 가등기가. 그래서 가등기 개념을 좀 보시고요. 이제 가처분 등기가 나오는데 가처분 등기는 제일 어려운 등기입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등기인데 어려운 이유가 우리 등기법은 민법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 가처분 등기는 민법 지식 플러스 등기법 지식 플러스 민사소송법 지식 플러스 민사집행법 지식 플러스 이게 가장 어려운 법들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처분 등기는. 그럼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느냐?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틀릴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의신청 하나를 개념만 좀 보겠습니다. 이의신청. 원래 가등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이의신청까지 하죠. 개념만 보겠습니다. 개념. 이의신청은 이자가 다를 이자고요. 의는 의견할 때 의자입니다. 신청은 요구한다는 법률 용어예요. 그러면 이의신청의 의미는 다른 의견을 요구하는 거. 이를 이의신청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의견을 요구하는 거. 갑은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와 관련해서 뭔가를 신청합니다. 뭔가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소는 답변을 해줘야 되겠죠. 맞아요. 답변을 해줄 겁니다. 답변을 하는 형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처분이나 결정의 형식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그럼 처분은 뭐고 결정은 뭐냐면 넓게 보면 결정도 처분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결정은 중요한 거, 등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 각하 결정, 등기 실행 결정, 이걸 결정의 형식으로 나갑니다. 처분은 좀 덜 중요한 거, 즉 등기와 간접적인 관련만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등기 기록에 열람을 신청한다든지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는 처분의 형태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건 좀 중요한 거, 등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 덜 중요한 거, 등기와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답변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등기소의 처분 결정이 갑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부당하다는 겁니다. 부당하다면 이 처분 결정과 다른 의견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의신청이라고 하는데 이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 등기소는 기존에 했던 처분 결정을 번복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의견을 요구하는 것은 등기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은 누굴까요? 지방법원이에요. 그래서 지방법원에게 부당하다고 판단을 한 갑이 지방법원에게 이 처분 결정과 다른 의견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뭐라 부를까요? 이의신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보면 첫 번째, 이 이의신청은 기간의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왜 기간의 제한을 둘 수가 없느냐면 다른 법에서는 기간의 제한을 둡니다. 하지만 등기법에서는 기간의 제한을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등기는 한두 푼짜리가 아닙니다. 몇 천억, 몇 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간의 제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이 신청을 못하게 해버리면 몇 천억, 몇 조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불합리하죠. 따라서 이 신청만, 등기법상의 이 신청만큼은 기간의 제한을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신청했다는 사실만 갖고 처분 결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집행 정지효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이의 신청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처분 결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부당하지 않고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이의 신청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돼요. 그때는 법관의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의 신청했다는 사실만 갖고 처분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 더, 이의 신청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등기소에 하는 거죠. 맞아요? 아니죠.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지방법원에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의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이의 신청서는 등기소에게 제출해요. 그 말은 등기소를 통해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등기소를 통해서 보내느냐면 등기소로 하여금 번복의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번복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번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의 신청은 지방법원에 하지만 이의 신청서는 누구를 통해서 보내라고요? 등기소를 통해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두 번째, 이 부당은 시간이 흘러가는데 여기는 처분 결정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이의신청 시점이에요. 처분 결정 시점과 이의신청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법원에 있는 법관이 부당성을 판단할 때 처분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하는지 이의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근데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중간에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시간적인 갭이 있으니까 새로운 신자를 써서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면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서 이거 사용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거는 법관이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요? 이때는 없었던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때를 기준으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면 이거는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왜? 있으니까. 맞아요. 우리 대법원은 어디를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처분 결정 시를 기준으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자료는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맞아요. 네. 여기까지가 한 이의 신청의 한 30-40% 정도가 돼요. 요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위주로 보셨는데요. 개념 위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가 나올 테니까 교재를 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등기법은 민법 지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등기법이 진행이 됩니다. 등기법은. 근데 우리 공시법령은 앞에 공간정보법이 있고 뒤에 등기법이 있죠. 그래서 민법 지식을 좀 더 쌓으시라고 공간정보법부터 진행이 돼요. 공간정보법부터. 그런데 이제 공간정보법을 다 끝나고 등기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민법 지식이 아직은 그다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민법을 기다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진행은 합니다. 그래서 이 등기법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민법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그 객관적인 난이도 자체가 가장 어려운 법 중에 하나입니다. 민법과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민법은 중학교 수학, 등기법은 고등학교 수학과 이게 대꾸 관계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더욱이 민법 지식도 없는 상태니까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법 지식이 올라갈수록 이제 등기법은 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셔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민법 지식이 올라갈수록 등기법은 쉬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두 번째,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은 등기법을 조금이라도 보신 거예요. 등기법을 조금이라도 보셨으니까 토요일날 오시기 전에 한 20분 정도라도 한번 보고 오십니다. 시간이 없으면 목차례도 한번 보고 오십니다. 확실히 달라요. 아예 안 보고 오신 것과 한 달 전에 본 것과 직전에서 10분, 20분 보고는 차이가 다릅니다. 공부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예습복습이에요. 가장 작은 시간을 투자해서 가장 많은 효과를 내는 방법은 예습복습입니다. 그럼 예습복습의 효과의 차이는 어떻게 되냐면 8대1이 압도적인 통설이고 대부분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8대1이 효과가.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복습 8시간 한 것과 예습 1시간 한 거는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지인 상태에서 예습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셨으니까 한 20분 정도 또는 30분 정도 한번 대략적으로 대충이라도 읽고 오시면 아예 안 읽고 오신 분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목차례도 좀 읽고 오시면 조금은 더 쉽게 느껴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좀 유념하셔야 될 거예요. 고생하셨고 불토죠. 불토. 거기다가 연말. 네, 저도 이제 일주일 강의가 끝났는데 고생하셨고 이제 새해 좋은 희망하시는 거 다 이루어지시고요. 다음 주 새해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